새해 벽두 신년 초 신정설입니다. 1월 1일. 이제 이런 날이 되면은 거의 모든 언론이 자사가 자체적으로 준비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 신문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약간은 거기에 묻어납니다. 물론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조사여야만 하고 그 과학적인 조사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어야만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언론사는 이런 조사를 했구나 라면서 우리가 속으로 음미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 없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모든 언론사가 여론조사 결과 자체적으로 시행한 것들을 발표하고 있는 오늘 아침이 올시다마는 그중에서 대표적인 언론사 두어 곳의 언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중동 언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 결과가 사뭇 편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여론조사를 언제 실시했느냐입니다. 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기점은 언제냐? 민주당의 공천 비리가 불거져 가지고 원내대표가 사퇴하기 이전이었느냐 이후였느냐 이겁니다. 왜? 5달 뒤 지방선거를 앞둔 여론조사이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누가 될 것 같냐? 부산시장 누가 될 것 같냐? 이건 물은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지난번 지방선거 때 공천관리 비리하고 이게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언론사별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여론조사는 그런 비리가 폭로되기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도 있고 폭로된 것과 맞물린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여론조사입니다. 리서치하고 함께 조사를 했는데 서울시장 누구를 찍겠는가 했더니 이것은 이제 가상 양자 대결을 했습니다. 김민석 대 오세훈, 박주민 대 오세훈, 정원호 대 오세훈, 김민석 총리 대 오세훈 서울시장, 박주민 의원 대 오세훈 서울시장, 그다음에 정원호 성동구청장 대 오세훈 서울시장. 여기에 보니까 오차 범위 이내긴 하지만 김민석, 박주민은 오세훈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나오고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0.5%포인트 차이로 이제 오세훈이 앞선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뭐 오차 범위 이내니까 큰 의미는 없지만 민주당 쪽 그 후보군이 사뭇 앞서 있는 것으로 나온 것이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간을 보니까 12월 26일에서 28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퇴를 한 건 12월 30일입니다. 김병기 사퇴 이틀 전까지 여론조사가 마감된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중앙일보를 보겠습니다. 중앙일보는 K-스탯 리서치한테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장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물었습니다. 박주민 대 오세훈, 정원호 대 오세훈 두 사람을 맞세웠는데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오세훈이 앞선 걸로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보니까 12월 28일에서 12월 30일까지 여론조사입니다.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것이 12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일보 여론조사에는 김병기 의원의 이 공천관리 비리 의혹 이런 것들이 일부분 포함되어 있는 여론조사입니다. 그거는 동아일보 여론조사하고는 정반대로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앞서 있는 그런 결과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박주민 의원하고는 9%포인트 차이, 9%포인트 차이는 오차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격차 올시다. 오세훈 현 시장이 아니라 나경원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로 집어넣어서 가상양자 대결하면은 다 민주당 쪽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경기도지사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지사는 지금 이제 이 보수 진영, 범보수 진영에서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인데 누가 나오든 범보수 쪽에서 누가 나오든 그리고 범진보 쪽에서는 현 김동연 경기지사가 나오든 아니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추미애 의원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범보수 쪽을 여론조사를 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나서 앞선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놀랄 만한 점은요. 부산시장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지난번에 통일교에서 돈 받았다, 불가리 시계 받았다, 까르띠에 시계 받았다. 그래서 전재수 전 장관은 이제 부산시장 후보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니 웬걸 그러한 통일교 관련 의혹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전재수 의원이 큰 격차로 박현준 현 부산시장을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9%포인트 차이, 39대 30. 그런데 전재수가 아니라 조국 혁신당 대표가 나오면 박형준 현 시장이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형준 현 시장이 아니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시장에 출마를 하면은 사뭇 큰 격차로 전재수나 조국 이 진보 쪽 후보에게 밀리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처럼 말씀을 드려본다면 결국은 이런 여론조사는 1월 1일 날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12월 31일까지의 여론의 동향을 다 담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 의원 전체를 멘붕에 빠질 만큼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실토가 나오고 있는 공천관리 비리 의혹 이것이 온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파되지 못하고 그 반응이 제대로 취합되지 못한 여론조사입니다. 따라서 이제 1월 초 예를 들어서 연휴 기간 동안 여론조사를 해서 1월 5일자쯤 나오는 그 결과를 보면 이건 사뭇 다른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가장 주목한 여론조사는 조선일보 여론조사입니다. 조선일보가 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하고 함께 조사를 했는데 국민의식 여론조사입니다. 우리나라 유권자 10명 중에 4명은 아직 어떤 당 후보를 지지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지방선거가 5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40%는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40.6%. 그리고 지금 방금 도표 보여주세요. 네.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최근에 2025년에 나는 보수입니다가 25.9%. 나는 진보입니다. 24.4%. 보수와 진보가 비슷하게 나오지요. 중도가 45로 나오고요. 그런데 여러분 10년 전을 보십시오. 10년 전 보면은 보수가 28.7, 진보가 20.5. 10년 전에 비해서 보수의 숫자는 좀 줄어들고 진보의 숫자는 조금 많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더더군다나 20년 전하고 비교해 볼까요? 2005년. 그때는 나는 보수예요 대답한 사람이 41%. 나는 진보예요 대답한 사람이 26%.
그런데 여러분 이 표를 잘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점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나는 진보예요 라고 대답한 이 숫자는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20% 초반대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진보예요 이것은. 그러나 보수라는 대답은 반토막 가까이 났는데 그 반토막이 다 진보로 간 것이 아니라 중도로 갔다는 점입니다. 저는 여기에 새해 들어서 다가올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과 6월 3일 날 치러질 지방선거에 보수가 다시 한번 크게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에 잠재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정치 지형도에서 중도는 없다라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저 중도라고 했던 분들도 다 어디론가 자기 마음을 정합니다. 선거일 직전 일주일 전에 정하는 사람이 30%쯤 되고요. 그다음에 선거 당일날 투표하러 가야지 하고 집을 나서면서 정하는 분들도 꽤 됩니다. 중도는 중도로 끝까지 남는 것이 아니라 투표 날짜가 무장무장 다가옴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갑니다. 대통령 임기 중에 치러지는 선거는 정권의 좌우를 막론하고 전국 단위 선거가 됐든 아니면 몇 가지 핵심적인 지역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됐든 그것은 그 정부, 그 대통령의 중간 평가의 성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6월 3일 날 치러지는 선거도 아파트값, 물가, 환율 이런 민생 문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하는 것처럼 민생 문제가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12월 한 달 사과값이 20%가 폭등을 했답니다. 쌀값, 고등어값, 이 서민 물가가 10%대로 폭등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유값도 크게 올랐더군요. 경유값, 이 1톤 트럭, 2톤 트럭에 물건 싣고 골목을 누비면서 장사하는 분들에게 이 경유값 오르는 건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또 조선일보 여론조사가 아주 재미난 것은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하고 밥 먹을 수 있어? 애 결혼시킬 수 있어? 물어봤습니다.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하고는 밥 먹기 불편하더라고. 이 대답이 60%입니다. 59.4. 이걸 3년 전에 조사했을 때는 40.7%였는데 그 사이에 20%가 늘어난 겁니다. 그다음에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은 내가 결혼을 한다든지 또는 내 자녀를 결혼시킬 때 왠지 불편할 것 같다라는 것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3년 동안에 얼마가 늘어났어요? 아이고야, 16%포인트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가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양극화가 사회적인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냥 스스로 자발적으로 저렇게 정치적 양극화가 사회적 양극화로 돼서 이제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밥도 같이 먹기 싫어. 우리 애는 절대 그쪽하고는 결혼 안 시킬 거야. 민주당 지지자하고는 절대 결혼 안 시켜. 민주당 쪽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자하고는 내 절대 결혼 안 시켜. 이렇게 된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치유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의 여의도 국회의석은 매우 왜곡되어 있다. 가령 총선을 치러서
범진보 쪽 득표율과 범보수 쪽 득표율이 비등비등할 때에도 의석수는 1.5배, 2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각 정당이 총선 제너럴 일렉션을 통해서 득표율, 국민의 뜻이 반영이 된 것이 정확하게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격차로 벌어져 버리고 마는 이 왜곡된 현실, 이것 때문인 것이다. 지난번 총선 때 범진보 쪽 득표율은 50% 남짓, 범보수 쪽, 진보 쪽은 50% 남짓, 범보수 쪽 득표율은 40% 중반이었습니다. 그러면 의석수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의석수를 따져보니까 범진보 쪽은 190석, 범보수 쪽은 100석 남짓. 만약 득표율이 제대로 반영이 됐으면 범진보 쪽은 약 160석 정도, 그리고 범보수 쪽은 140 중반 이후, 뭐 이쯤 돼야 그게 당시 총선에서 얻은 각 정당의 득표율하고 여의도 국회 의석수가 비슷하게 구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선거구제여서 전국 254개 선거구마다 그냥 승자 독식 한 사람만 당선돼 버리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부정선거, 이 의혹, 이 문제를 우리 정치권이 해결해 줘야 된다. 부정선거가 있든 없든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각의 그 의혹이 계속 잔존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정색을 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그 결과를 내놔라. 왜 정당에서는 그 조사를 안 하느냐. 이런저런 진상조사를 다 하는데 왜 그 조사는 안 하느냐. 왜 이런 건 특별 진상조사위원회 만들어서 조사해서 한 두어 달 조사해서 결과를 내놔라. 제 책상에는 이렇게 두꺼운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그 근거를 집대성한 책입니다. 그 책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이거는 부정선거를 믿든 안 믿든 이 책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바를 언제 기회가 오면은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책이 문제인지, 그 책은 어떻게 현실을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릴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저도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절대 그냥 그 부정선거 민 사람이 어디가 있어 라고 그냥 뭉개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새해에 들어서 국민의힘이라도 이걸 정당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라. 그래서 결과를 내놔라. 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동아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헌을 언제 할 것이냐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는 6월 그때 지방선거 때 그때 한번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제 개헌은 원포인트 개헌입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5년 단임제로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개헌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데 그것도 민주당 쪽 지지자들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생각이 아주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 때 하자는 의견도 있고 3년 뒤 2년 뒤가 됐군요. 이제 2028년 그 국회의원 선거 때 하자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여론조사를 따로 했는데 통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또는 북한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자꾸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통일은 불가능할 것이다가 43%, 10년 사이에 3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적대국이다라는 것이 25%였는데 지금은 42%로 늘었고 더더군다나
북한이 적대국이다라고 생각한 그런 연령대가 어디에 제일 많느냐? 18세에서 29세. 얘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중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시죠. 중국에 대한 호감도 반토막 났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호의적이다 12.9%밖에 안 됩니다. 10년 전 실시한 조사에 비해서 정확하게 반토막 났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한 가지만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새해로 넘어가면서 이례적으로 성명서를 하나 내놨는데 우리나라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것에 대해서 미국의 고위 당국자, 그러니까 국무부 차관하고 그다음에 국무부의 공식 성명서가 함께 뭐라고 했느냐?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했느냐? significant concerns라고 얘기했습니다. 외교적 표현에 있어서 significant concerns라고 하는 것은 매우 수위가 높은 그런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새해 벽두 저희 애청자 여러분과 이 시간 공유하면서 금년 한 해를 길게도 조망해보고 우선 닥친 문제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아무튼 제 기억에 나는 것은 우리 유권자의 10명 중 4명은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라는 그 숫자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수야라고 대답을 했던 분들이 지난 10년, 20년 동안 급격하게 줄어든 것 같은 그런 조사가 나와 있지만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진보로 간 건 아니고 지켜보겠다는 쪽에 머물러 있다는 그런 내용을 이 시간 공유를 하면서 그것이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변화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한 해도 건강하시고 웃음꽃 만발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